네, 10월 18일 월요일 NH투자증권의 모닝 미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3거래일 연속 상승에 성공했습니다. 다우 지수가 1.09% 올랐고 S&P 500은 0.75%, 나스닥은 0.5% 올랐습니다. 양호한 기업 실적과 강한 소비 지표가 주식시장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관련해서는 이후 전략 리포트에서 김한용 의원과 말씀 이어서 들어볼 거고요. 섹터별로는 11개 섹터 중에 8개 섹터가 올랐습니다. 경기 소비재가 1.8% 상승을 했고 금융이 1.5%, 산업재도 1% 올랐습니다. 유틸리티와 커뮤니케이션 필수 소비재 섹터는 반면에 내렸습니다. 9월 소모 판매가 0.7% 증가했는데 전문가 예상치는 0.2% 감소였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3.8% 올랐습니다. 유가는 올랐습니다. WTI가 전일 대비 1.2% 올라서 배럴당 82.3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금속 가격도 강세를 보였는데 아연 가격이 8.2% 급등해서 톤당 3,814달러로 올랐고 니켈도 2.8%, 구리가 1.9% 상승했습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1.574%로 올랐고 원달러 환율은 4.4원 내려서 1,182.4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6만 1,0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주식 전략과 채권, 대체 투자 및 원자재, 산업기업 등 해서 총 9개 자료가 있고요.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 주식시장 관련돼서 김한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예, 글로벌 시장 쪽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꾸준히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가 이제 미국 주시장의 노이즈로 작용할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12월 말까지 미국 의회가 어떤 시간을 좀 벌어놨기 때문에 관련된 리스크는 좀 다소 완화되는 그런 국면들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 의회들이 리스크 해소를 좀 위한 의지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하면서 최근에 주식시장은 바닥을 좀 다지는 모습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 모멘텀도 좀 약한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최근에 리스크 요인대로 좀 삼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우려들이 좀 높아진 것들이 아니겠냐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일단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것들은 이제 경제학적인 정의를 좀 먼저 봐주시면은 성장률이 마이너스 국면에 좀 지속을 하는 반면에 물가는 높은 수준들을 좀 유지를 하면서 주식시장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효과를 좀 받는 것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는 이제 마이너스 성장률까지는 아니고요. 성장세가 좀 둔화되는 모습 그리고 높은 물가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좀 장기화되면서 시장에 좀 부담 요인들로 작용하지 않겠냐라는 것들이 우려 요인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연준 같은 데서는 이제 인플레이션 국면들이 예상보다 좀 길어질 것이다라고 언급을 한 바 있고요. 최근에 이제 공급망 문제 같은 것들도 내년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시장에 좀 우려 요인들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들인데요. 저희는 적어도 경기 측면에서는 개선될 가능성들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들이 좀 일정 부분 완화되지 않겠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경기 측면에서 좀 봐주시면은 일시적인 경기 부진 요인들이 좀 완화될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공급진 병목 현상 같은 경우에서는 제조업 PMI의 하위 지표인 이제 공급자 운송 지수가 바닥을 다지는 그런 모습들이고 수요 지표는 여전히 좀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생산 차질이 좀 완화됐을 경우에는 경기 회복세가 좀 재개될 것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물류 쪽에서도 좀 긍정적인 소식들이 좀 들리고 있습니다. LA 롱비치 항구에서 입항하지 못하고 이제 대기하고 있는 선박수가 9월 말에 좀 고점을 지났고요. 그리고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주요 항만의 24시간 운영 그리고 물류업체에 대한 연장 근무를 좀 촉진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도 이러한 리스크들을 좀 해소하려는 의지들을 좀 보여주고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경기 측면에서는 경기 고점이 이미 지났다, 피크아웃 우려가 이런 것들은 좀 완화될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경기 측면에서는 점차 이제 개선세를 좀 보이지 않겠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물가 측면에서는 높은 물가 수준들이 당분간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들은 염두에 두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임대료 가격, 주택 임대료 같은 가격 같은 것들이 좀 올라갈 가능성들이 높고, 두 번째로는 이제 최근에 원자재 가격 급등세가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을 통해서 당분간은 물가 수준들이 좀 높은 수준들을 좀 유지할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기업체 측면에서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언급들을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마진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들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겨울적 난방 수요 성수기가 지나고 기저효과가 발생하는 내년도 2분기 정도가 되면은 물가 상승률은 둔화가 될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그 전까지는 한 PCE 기준으로 연말까지 한 4% 수준의 높은 물가 수준들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은 좀 감안해 둘 필요가 있겠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좀 감안해 봤을 때 당분간 이제 높은 물가 수준과 그리고 경기 회복 기대에 따른 금리 상승 국면에서의 투자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는 여전히 미국 주식시장에 대한 이런 리스크 요인들로 인해서 상승 탄력들은 좀 약화되겠지만 여전히 주도 국가는 미국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 하에서의 주도받을 수 있는 섹터 전략으로 대응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이제 상승 국면과 인플레 국면에서는 대형 기술주는 좀 부진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경기 민감 가치 업종이 좀 견조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금리 상승 국면과 어떤 그 물가 상승 국면에서는 상황계수가 높은 금융과 에너지 업종 중심으로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미국 그 금융 업종과 관련된 ETF는 XLF 그리고 VFH 같은 ETF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에너지 추정하는 ETF에 대해서는 XLE, FCG와 같은 ETF가 대표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10월 월보에서도 뭐 또 비슷한 내용을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뭐 인플레 수혜주라고 언급하셨던 것 같고, 저희 그때 10월 월보에서 보면은 그 정치적 리스크가 좀 부담 요인이라고 했는데, 혹시 뭐 정치적 리스크 관련돼서 뭐 최근에 좀 업데이트 된 게 있을까요? 지금 미국 의회에서 앞두고 있는 것들이 22년도 예산안, 그리고 부채한도 협상, 그리고 세 번째로는 3.5조 달러 규모의 이제 추가 경기 부양책을 통과시키는 것들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일단은 예산안 같은 것들은 12월 3일까지 협상 기간을 좀 연장시키니까 임시 예산안을 통해서 12월 3일까지 좀 시간을 벌어놓은 상태들이고, 부채한도 협상 같은 것들도 일정 부분 이제 내년 올해 말 정도까지 유예 기간을 벌어놨는데, 부채한도 그 상향에 대해서는 최근에 이제 의회에서 논의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방향성 같은 것들은 여전히 리스크 요인들은 여전히 좀 많이 남아 있는 상황들이지만 일단 시간을 좀 벌어놨었고, 그리고 미국 의회가 지금 개회한 이후에 어떤 협상에 대한 의지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물론 노이즈 요인들은 남아 있겠지만 어떤 그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갈 가능성은 지난 10월 초보다는 좀 약화된 것들이 아니겠느냐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채권 전략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커브 반전 관련해서 강승원 연구원입니다. 네, 지난주에 그 미국 장기 금리, 특히나 30년 초장기 금리가 하락하고 2년과 5년 금리가 올라오면서 미국 커브가 굉장히 좀 빠르게 플래티닝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지난주 그 커브 반전의 핵심 배경으로 보는 게 일단은 의사록인데요. 뭐 테이퍼링 관련돼서는 전혀 특별할 게 없었지만 이번 의사록에서 금리 인상과 관련된 연준 위원 간 의견 대립이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그 의사록을 보시면 몇몇의 참가자들이 향후 몇 년간 금리 동결이 적절하다고 언급을 했는데, 동시에 반대로 이번에 또 수명의 위원들은 정확하게 이제 내년도를 특정해서 2022년 연말에 금리 인상 언급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유로달러 선물 시장에서는 내년도 연말 기준금리 상승 폭을 45bp, 그러니까 1회 이상 인상을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지난주 주초에 영란은행에서도 일부 위원이 연내, 그러니까 올해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라는 언급도 있어서 전반적으로 조금 과도한 긴축에 대한 우려들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경제 여건이 테이퍼링 정도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어. 그래서 테이퍼링 나오면 금리는 올라갔지만 적어도 금리 인상은 좀 과도하다. 금리 인상이 실제로 나오면 과도한 긴축에 의한 성장과 물가 기대감 축소,
이렇게 베팅이 들어오면서 초장기 금리, 장기 금리가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는 근본 플래티닝 전환을 추세 전환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 추세 전환이 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연준의 내년도 금리 인상 신호가 점점 더 분명해져야 되고 그것 때문에 경기 지표가 더 꺾이는 모습들이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9월 소매 판매 보시면 4개월 연속 하락하던 소매 판매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자동차 소비거든요. 이 자동차 소비가 5개월 만에 전월 대비 상승 반전을 했고요. 뭐 전반적으로 소비 자체도 되게 좋았고 계속해서 서비스 쪽은 지금 고빈도 데이터 보시면 좋기 때문에 미국 경기에 대해서 오히려 이연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올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금리 인상 관련돼서 작년에 연준이 이제 2013년 이후로 8년 만에 전체 통화 정책 리뷰가 있었는데 거기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물가가 무서워서 경기 회복을 선제적으로 누르지 않겠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것을 기치로 해서 여러 가지 통화 정책의 어떤 스테이트먼트를 바꾼 게 있기 때문에 우선은 내년도의 어떤 연말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저는 개연성이 좀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경기 개선과 연준의 점진적인 긴축이라면 여전히 미국채 금리에 대해서는 방향을 위쪽으로 보는 게 맞다. 실제로 이제 지난주 주말에는 미국 금리 방향이 그렇게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소버린 위클리 발표하겠습니다. 신환종 연구원입니다. 네, 지난주 글로벌 금리는 단기 금리 위주로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요. 유가, 천연가스 등의 에너지 가격을 비롯한 전반적인 원자재 가격 상승이 미국 같은 선진국뿐 아니라 신흥국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도 일시적이지 않고 오랫동안 좀 지속될 것으로 보는 시각들이 부각되면서 단기금리 상승하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기준금리 인상 이런 얘기들이 빨리 나오기 시작했는데 테이퍼링과 달리 기준금리 인상은 거의 2022년 말이기 때문에 조금 좀 빠르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겠고요. 그리고 9월 비농업 부분 고용시장이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11월 테이퍼링 일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알려진 데다가 9월 소매 판매가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단기금리 상승 추세 계속 장기와 함께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흥국에서도 브라질, 멕시코, 러시아는 계속해서 물가 상승 부담 때문에 금리를 계속 올릴 것 같고요. 인도하고 인도네시아는 아시아 쪽에서는 계속해서 동결 이렇게 좀 양극화되는 이런 흐름들을 가져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해외 채권 ETF 시오노입니다. 전병화 연구원. 네, 저희도 이제 아까 앞서 강승원 연구원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시장 금리는 우상향 흐름이 좀 더 우세한 국면에 있다라는 관점에서 기존의 금리 상승 시 돈을 벌 수 있는 인버스 국채 ETF 위주의 포지션을 유지를 한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략이 그래서 한 2-3개월 만에 원하던 소기의 성과를 얻고 있고 포트폴리오의 성과가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앞으로도 금리 상승세가 좀 이어지는 동안에는 양극단의 전략, 그래서 금리 상승 시 가격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인버스 전략 더하기 높은 금리 수익으로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의 이자 수익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하이힐드, 코코본드 위주로의 포트폴리오가 좀 나은 국면이 아직 들어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이번 달에 말씀드릴 이슈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는 미국 모기지 채권 시장에 관심을 지금부터는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연초 내지는 지난해 연말 때 상당히 모기지 채권에 관심이 많으셨는데요. 그때 저희가 드렸던 말씀은 국채 대비 상대 성과로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는 있다. 다만 절대 성과 측면에서 플러스가 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올해 YTD 성과를 보시면 미국채 전반적인 지수가 대략 한 2% 후반대의 가격 하락을 보였던 반면에 MBS는 한 1% 정도, 1% 조금 못 미치는 가격 하락을 보이면서 성과 방어에 성공은 한 모습이었습니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이너스 성과는 불가피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MBS 역시도 금리 상승기에 가격 방어를 좀 할 수 있는 상품이겠으나 어쨌든 금리가 상승한다면 가격이 하락하는 걸 피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와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첫 번째로 모기지 납부 유예가 9월달 이후부터 점차 종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주들의 건전성 내지는
조기 상환 관련된 불확실성이 완화가 되고 있는 국면에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내년도에 모기지 채권 발행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옵션 조정한 스프레드 레벨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대략 2%를 조금 넘는 수준의 이자 수익을 보유하고 있어서 금리가 조금 더 오른다고 하더라도 결국 마이너스 성과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것이 MBS를 말씀드리는 기본적인 이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홍성우 연구원이 크레딧 쪽 이슈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크레딧 쪽은 이제 모델 포트폴리오에서 여전히 금리 상승에 방어적이고 이자 수익이 높은 레버리지론 ETF인 SRLN 그리고 코코본드 ETF인 AT1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번 달에 말씀드릴 크레딧 이슈는 신흥국 달러 회사채 ETF인 CEMB의 이제 중국 익스포저를 좀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 CEMB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인 신흥국 달러 회사채 지수인 JP모건의 CEMBI를 이제 추종하는 ETF고 최근에 이제 선진국 ETF 대비 이제 약세를 시현했습니다. 뭐 이윤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 이제 하이힐드 섹터 쪽에서 뭐 부동산 혹은 이제 마카오 카지노 등 이제 그런 일부 섹터에 대해서 좀 규제가 심하게 들어가면서 좀 약세를 이끌었는데 일단은 분해를 해보면은 이제 그 CMBI 지수에서 중국, 홍콩, 마카오를 다 합치면은 16% 정도 되고요. 그리고 그 정도에서 이제 가장 저희가 민감하게 보고 있던 부동산 부분은 그 16%에서 한 2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는 사실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런 약세는 사실 신흥국 투자 등급보다는 하이힐드 중심으로 발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국발 노이즈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 어쨌든 이런 노이즈에 점차 무뎌질수록 어쨌든 CMB가 제공하는 그런 이자 수익에 좀 더 눈길이 갈 것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모기지 채권 관심 갖자고 말씀하셨는데 이어서 리츠 리포트 같이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홍지환 연구원입니다. 네, 글로벌 리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글로벌 리츠 지수 총수익률 3.6% 기록을 했고요. 주요 원인으로는 금리는 하락했고 소매 판매 잘 나왔고 또 리츠도 3분기 실적을 발표를 시작을 했는데 발표한 종목들이 호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리츠 지수는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섹터별로 보시면 전반적으로 성과가 양호했고요. 지금 최근 금리가 오르면서 좀 하락했던 섹터들이 상승 반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번 주보 통해서 프랑스 리테일 쪽에 대해서 좀 업데이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저희 MP 내에서 지금 편입 이후에 좀 부진한 성과를 내고 있어서 좀 이에 대한 업데이트를 해봤습니다. 차트 그림 1번 보시면 지금 미국 리테일 리츠는 이미 코로나 사태에 따른 충격을 회복을 했지만 지금 유럽 쪽은 아직까지 2020년 초 대비해서 40% 이상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유럽이 좀 재정 부양책을 쓰는 속도와 규모 면에서 좀 미국 대비 안 좋았고 또한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서 좀 강력한 봉쇄 정책을 쓰면서 지금 소매 시장이 좀 안 좋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그래서 미국의 소매 판매액과 유럽의 소매 판매액 비교해 보시면은 상대적으로 좀 약했고 이번 3번 그림 보시면 실제 부동산 시장의 가격도 좀 부진한 모습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유럽 쪽에 리테일 부동산 가지고 있는 클레피에르라는 종목의 임대료 수취율도 지금 한 절반 정도 수준의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저희가 이제 프랑스 리테일 리츠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향후 대면 서비스 중심으로 소비 회복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또한 EU 경제 회복 기금 바탕으로 임대 수익이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차트로 그림 6번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올해 들어서도 사실 이 클레피에르의 자산 그 비율이 오픈한 자산 비율이 한 3분의 1밖에 되지 않다가 6월부터는 100%로 올라간 상황이고요. 이에 후행해서 사실 임대료와 또 이런 임대료와 주가 부분이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MP에서 지금 프랑스 클레피에르 지금 편입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원자재 전략입니다. 황병진 연구원. 네, 원자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S&P 골드만삭스 상품 지수 기준의 원자재 시장의 수익률은 플러스 2.77% 상승률을 추가를 했고요. 최근에 전력형 원자재라고 하는 석탄, 천연가스 가격의 급등세에서 촉발됐던 이 겨울철 공급 부족 심화 우려 자체가 불거지면서
원유를 비롯한 에너지 섹터뿐만 아니라 산업금속 섹터까지 강세를 지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WTI 브렌트 가격 같은 유가는 지난주에도 미국 원유 재고가 3주 연속 증가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배럴당 80달러 선에서 강세를 지속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이유라고 보면 내년 초까지 석탄이라든가 천연가스의 공급 부족 자체가 심화될 걸로 일단 보고 있는데, 이를 대체하는 그런 석유 수요 전망치 자체가 상향 조정되면서 지난주 EIA와 IEA 보고서에 대한 호재로 단기 유가의 상승 모멘텀이 지지가 됐습니다. 지난주 가장 많이 상승했던 원자재 섹터는 산업금속 섹터이고요. 주간 9.13% 상승을 했습니다. 런던 금속 거래소 지수라고 불리는 LME 인덱스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구리 가격이 재차 톤당 $10,000를 재돌파했고요. 알루미늄 가격과 아연, 니켈 그리고 주석 가격이 연일 사상 또는 수년 내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4분기 때 전력역 원자재와 더불어서 산업금속 섹터를 여전히 탑픽으로 좀 제시해 드리고 있는 이유는, 결국은 4분기 전력난이라고 하는 이슈하에서 최대 생산국이자 최대 소비국인 중국에서는 생산 규제가 불가피하고요. 또한 중국의 재고의 계절성이 4분기와 1분기까지는 리스타킹 시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이 타이트한 수급 속에서 중국이 수입을 늘려갈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하는 지표를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저희가 차트를 페이지 5페이지와 6페이지에서 좀 봐주시면, 지난주에 구리 현물 가격과 3개월 선도 가격 간의 백오데이션이 나타나면서 최대 톤당 $250까지 3개월 백오데이션이 확대가 되고 있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 4분기와 내년도 1분기까지 구리 재고, 중국의 구리가 리스타킹 된다는 관점에서 봐주시면, 지금 현재 LME 재고의 감소세가 지속이 되는데, 이 LME 재고 중에서도 출고 예정 재고가 90% 이상을 초과해 버렸고요. 현재 가용 재고는 8% 정도 수준으로 47년 내 최저 정도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타이트한 수급 모멘텀 자체가 내년 연초까지 지속이 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 가격은 재차 저희는 사상 최고치라고 하는 톤당 $1,750를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구리 가격뿐만 아니라 알루미늄, 니켈 중심의 산업금속 섹터의 강세는 지속된다라고 하는 전망 속에서 저희 산업금속 섹터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ETF 투자에서는 인베스코 베이스 메탈 펀드라든가 아니면 위즈덤 트리 인더스트리얼 메탈즈 ETC와 같은 ETF 투자 권고드리고, 국내에서는 타이거 금속 선물 ETF 투자 가능하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요즘 에너지와 금속 가격 전망 잘 해주고 계신데요. 리스크 점검 차원에서 최근에 가격 급등에 대한 부담하고, 그다음에 중국이 지난 5월달에도 한번 개입하면서 가격이 좀 빠지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또 비축분 푼다든가 이런 것들 관련해서 점검할 요인들이 있는지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일단 분명히 비축분을 푼다라고 하는 이슈는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산업금속 비축분 풀었던 이슈처럼 이슈에서 살펴봐 주신다라고 보면, 중국이 6월달에 구리, 알루미늄, 아연을 비축물자를 풀겠다라고 하면서 구리 가격만 사실상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중국 비축 당국이 보유하고 있을 거다라고 추정했던 물량이 구리는 200만 톤, 알루미늄 80만 톤, 아연 35만 톤 정도로 추정이 됐는데, 실제적으로 최근까지 4차에 걸쳐서 중국 비축 당국이 이 비축물자 매각을 하고는 있지만 알루미늄과 아연을 사실상 주로 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루미늄과 아연 가격은 비축물자 매각에도 불구하고 전혀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강세를 보였다라는 점은, 중국이 1년에 3천만 톤 사용하고 800만 톤 사용하는 알루미늄과 아연에 대해서 80만 톤, 35만 톤 풀어봐야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이슈들이 인식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구리 역시 1,400만 톤 사용하는 중국에서 200만 톤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던 게 상당히 큰 악재로 작용하면서 6월달에 구리 가격을 빼는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저희가 장기적인 정기화 흐름 자체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구리는 가장 에센셜하게 사실상 사용되는 원자재라고 하는 측면, 그리고 중국 당국도 실제 풀고 있지만 최근 4차까지 11만 톤 매각에 거쳤다라고 하는 점이 구리 가격에서는 뭐 다시 비축물자를 푼다라고 하더라도 투자자들이 그렇게 리스크 요인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원유 역시 중국 당국이 보유하고 있는 이 원유 전략적 비축물자가 260억 배럴 정도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 물량들 자체를 가파르게 풀어버린다라고 보면 당연히 원유에 대한 그런 수급 이슈들 자체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유가는 저희는 펀더멘탈보다는 좀 과도하게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항상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유가가 지금 현재 미국 원유 재고 3주 연속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계속 좀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결국은 석탄이라든가 천연가스 가격의 급등 가능성이 대체 수요로 원유로 들어올 거다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이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원유는 비축물자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천연가스라든가 아니면 석탄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내년도 1분기까지는 타이트한 수급이 불가피하다라고 보면 뭐 이런 그 비축물자의 이슈들 자체가 올해 연말과 내년 연초까지 크게 사실상 가격의 변동성 요인으로는 작용하지는 못할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산업계엄 리포트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의료기기 산업입니다. 나관준 연구원입니다. 네, 9월 수출이 통관 자료 작성해봤고요. 8월에 우려를 잠재운 수출 성장세를 9월에 확인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이제 임플란트는 9월에도 이제 중국과 러시아를 필두로 한 이제 신흥국가 중심의 성장세가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고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단순 이연수의 효과가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발 구조적 수출 성장세에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3분기 누적으로 봤을 때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제 미국향 수출인데요. 미국 수출이 드디어 점차 정상화 궤도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미국향 수출 성장세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이제 임플란트와 같이 치과 영상 의료기기도 3분기 분기 사상 최고치 경신했는데, 이 또한 이제 미국향 수출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수 있던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임플란트와 치과 영상 의료기기는 신흥국 중심의 성장세도 유효하지만 미국향, 선진국향 수출 성장세에 주목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에스테틱 의료기기 말씀드리겠는데요. 8월의 우려를 확실하게 해소한 9월 수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전체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에스테틱 의료기기 업종은 이제 업체별로 유통 방식, 판매 장비, 주요 수출국 등에 따라서 각기 다른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역별 세부 데이터를 더욱 활용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이제 클래시스의 통관 데이터로 추정 중인 이 서울시 강남구 에스테틱 의료기기 장비 3분기 수출 성장세 여전함을 증명했고요. 소모품 매출도 지난 2분기 때 장비 수출 급증에 따른 소모품 주문 증가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3분기에는 2분기 때 실적 성장을 이끈 중국도 주요했지만 브라질향 수출 성장세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브라질향 장비와 소모품 합산 수출이 46억 원으로 분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수출 성장세를 견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클래시스는 3분기에도 수출 성장세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 밖에 제이시스라든지 루트로닉이라든지 수출도 견조한 모습을 이어가면서 3분기 호실적 기대할 만합니다. 마지막으로 톡신 말씀드리겠는데요. 톡신은 중국 블랙마켓향 수출이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중장기적으로는 중국 정식 허가 시장과 미국, 유럽 등 빅마켓 진출한 톡신 업체들의 가치가 더욱 부각될 것으로 저희는 전망하고요. 현재 많은 분들이 이제 톡신 업체들의 주가 수준이 밸류에이션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저평가다. 그래서 매수에 대한 메리트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현재 인수, 파이프라인 반환, 소송, 균주 노이즈 등 각종 노이즈로 인해서 투심 자체가 위축된 상황입니다. 이에 저희는 이제 일부 노이즈들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톡신 업종에 대해서는 당분간 관망하기를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DI파워하고 진성TC 같이 발표하겠습니다. 윤요동 연구원입니다. 네, DI파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3분기 프리뷰 자료 작성을 했고요. 목표 주가를 31,000원에서 26,000원으로 하향합니다.
타겟 PER을 내년 기계업종 평균에서 30% 할인한 9배를 적용하였고 EPS 추정치도 하향하였습니다. 추정치 하향한 주요 원인은 중국 시장의 둔화입니다. DY파워는 매출 내에서 중국 비중이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번 3분기부터 중국 시장의 하락이 매출 실적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제 미국이나 유럽, 일본 같은 선진 시장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 감소를 어느 정도 상쇄하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성 TEC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 주가를 2만 원에서 17,000원으로 하향합니다. 산정 기준을 22년으로 변경하였고 타겟 PER을 내년 기계업종 평균에서 10% 할증한 13배로 적용하였습니다. DY파워와 다르게 10% 할증 적용한 이유는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성이 적다는 점인데요. 지금 현재 건설기계 시장의 성장축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진성 TEC 같은 경우에는 캐터필라나 두산바켓, 존디어와 같은 미국에 기반을 둔 고객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경쟁사 대비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현재 미국 주택시장 분위기 여전히 좋고 인프라 투자 법안 통과에 대비해서 선주문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미국향 모멘텀 누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모닝미팅 마치겠습니다.